당신 같은 청소부가 내 구두를 더럽혔어. 박소영이 화를 내며 이미란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고급 오피스텔 로비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사건 뒤 소영은 자신이 방금 때린 여자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죠. 하지만 다음날 남편의 회사에 쏟아진 거래 중단 통보들을 보고 소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당신 정말 조심성이 없네요. 내 신발에 물을 떨어뜨려 놓고 그냥 가려고 해요?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오피스텔 로비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2시 평소보다 한산한 로비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목소리의 주인은 박소영, 45세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소영은 이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남편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체인 덕분에 경제적 여유가 있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했네요. 소영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여성은 이미란이었습니다. 38세의 미란은 남색 청소복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걸레와 청소용품이 들려 있었죠. 로비 바닥을 닦다가 실수로 소영의 하이힐에 물방울이 튄 것이었습니다.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이 구두가 얼마인지 알아요? 소영이 발끝을 들어보이며 화를 냈습니다. 이탈리아산 명품 하이힐이었어요. 가격만 200만 원이 넘는 제품이었죠. 소영은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랬어요. 미라는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소영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죄송하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당신들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실수해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죠? 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소영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미란을 질책했죠. 미란은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평소에는 이런 대우를 받을 일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청소복을 입고 있었고 상대방은 자신을 그냥 청소부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미란이 최대한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에게는 이마저도 건방지게 느껴졌어요. 청소부 주제에 어떻게 해드릴까요라고 묻는 게 무례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해드리냐고요? 당신 같은 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소영이 미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미란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거든요. 소영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랬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소영의 태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소영이 이 지역에서는 꽤 알려진 인물이었거든요. 남편의 사업이 크다는 것도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냥 제대로 사과나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조심하고요. 소영이 팔짱을 끼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미란을 완전히 아래로 보는 시선이었어요. 미란은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당하고만 있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미란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어요.
분노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소영은 미란의 사과를 받고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만해졌어요.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느낌이 좋았거든요.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았던 소영에게는 이런 상황이 스트레스 해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세요.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소영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에서 계급의식이 드러났어요. 자신은 특별한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미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청소도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소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계속 미란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로비의 다른 사람들은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보기에도 불편한 광경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개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소영의 화를 돋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라는 청소도구를 다시 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소영은 그녀를 그냥 보내주지 않았어요. 잠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소영이 미란을 불러 세웠습니다. 미란은 멈춰서서 뒤돌아봤어요. 소영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그리고 여기서 언제부터 일했어요? 소영이 미란에게 추궁하듯 물었습니다. 마치 미란을 고발이라도 하겠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미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까 고민했거든요. 이미란입니다. 오늘부터 일하기 시작했어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오늘부터 청소 일을 체험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전체 상황을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부터요? 그럼 아직 일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하는 거고요. 소영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미란을 더욱 무시하는 투로 변했어요. 신입 청소부라고 생각하니 더욱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미란은 이런 상황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평소에는 존경받으며 살아왔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의 대우를 받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며 참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소영이 타려던 엘리베이터였어요. 소영은 미란을 한 번 더 쏘아보고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다음에는 정말 조심하세요. 이런 일이 또 있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소영이 마지막 경고를 하며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까지 미란을 째려보고 있었어요. 미란은 그 시선을 받으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나서야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미란은 혼자 남겨진 채로 청소도구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절대 당하고만 있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미란은 가슴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남편에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전화를 걸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연 이 일을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미라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어요. 남편과는 무엇이든 나누는 사이였거든요. 여보, 나야. 미란이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동요가 남아 있었어요. 방금 전 일어난 일이 아직 충격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여보,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었어? 전화 너머로 남편 이정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0세의 정호는
국내 굴지의 유통업계를 이끄는 회장이었어요. 하지만 아내 앞에서는 언제나 다정한 남편이었죠. 아니야, 별일 아니야. 그냥 청소일이 생각보다 힘들어서 그래. 미란이 대충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아내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20년을 함께 산 부부였거든요. 아내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것뿐이야? 뭔가 다른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미라는 잠시 고민했어요. 남편에게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냥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영이 다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온 것이었어요. 뭔가 깜빡한 게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소영은 로비에서 전화 통화 중인 미란을 발견했어요. 야, 거기서 뭐해? 전화는 또 왜 해? 소영이 미란에게 다가가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청소부가 근무 시간에 사적인 전화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미라는 깜짝 놀라며 전화를 끊으려 했어요. 잠깐만 여보. 누가 그래? 정우가 전화 너머로 물었습니다. 소영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미라는 당황했지만 전화를 끊지 못했어요. 소영이 계속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근무 시간에 사적인 전화는 금지 아닌가요? 당신 상관에게 얘기해야겠네요. 소영이 미란의 전화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미란은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어요. 하지만 소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끊으라고 했잖아요. 소영이 소리를 지르며 미란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란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청소용품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미란아, 무슨 일이야? 전화 너머로 정호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은 그제서야 미란이 누군가와 통화 중이라는 걸 제대로 인식했어요. 하지만 화가 나서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당신 같은 청소부가 고객인 나한테 이래도 돼요? 소영이 미란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소영의 손바닥이 미란의 뺨을 강하게 때린 것이었습니다. 짝!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란은 충격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뺨에서는 화끈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죠.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미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뺨을 감쌌습니다.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38년을 살면서 처음 맞아보는 것이었어요. 이제 좀 정신 차리겠어요? 앞으로는 고객한테 제대로 해요. 소영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미라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들었어요. 전화는 아직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호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란아, 대답해봐. 무슨 일이야? 정호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린 소리들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했어요. 여보, 나 괜찮아. 조금 있다 다시 연락할게.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안심할 수 없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뭔 일인지 정확히 말해봐. 누가 뭘 했어? 정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소영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전화 좀 끊으라고 했잖아요. 아직도 안 끊었어요? 소영이 다시 짜증을 냈습니다. 미라는 할 수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정호에게 미안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미라는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화가 나 있는 표정이었어요.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세요. 그리고 근무 시간에는 사적인 전화하지 말고요. 소영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는 다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미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미란을 동정하는 눈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괜히 자신들까지 연루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라는 혼자 남겨진 채로 떨어진 청소용품들을 주워 담았어요. 뺨의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어요. 미라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단순히 현장 경험을 쌓으려고 시작한 일인데 이렇게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미라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뺨의 상처를 확인하고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사회의 다른 면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아무리 청소부라고 해서 저렇게 대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데 말이죠. 미라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심호흡을 했어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정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미라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전화가 갑자기 끊어져서 깜짝 놀랐어. 정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미라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이 걱정할까 봐서였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손님 중에 좀 까다로운 분이 있었어. 미란이 대충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내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까다로운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전화로 들린 소리가 심상치 않았어. 정호가 다시 추궁했습니다. 미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사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사실은 한 고객이 나를 때렸어. 미란의 말에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정호가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정호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뭐라고? 누가 당신을 때렸다고? 정호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미라는 남편이 화낼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괜히 큰일이 될 것 같았거든요. 여보, 진정해. 나는 괜찮아. 미란이 남편을 달래려 했지만 정호의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가 이런 일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괜찮다고? 누군가 내 아내를 때렸는데 괜찮다고 할 수 있어? 정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격의 정호였지만 가족과 관련된 일에는 누구보다 강했거든요. 특히 아내 미란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어요. 미란은 남편의 반응을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화낼 줄은 몰랐습니다. 정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한번 화가 나면 쉽게 가라앉지 않는 타입이었어요. 정확히 누가 그런 짓을 했어? 이름이 뭐야? 정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라는 잠시 망설였어요. 남편에게 말하면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나도 좀 잘못이 있었어. 미란이 상황을 무마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폭행을 당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잘못이 있었다고? 설령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사람을 때리는 건 범죄야. 정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라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박소영이라는 사람이야. 40대 중반 여성인 것 같았어. 미란의 답을 들은 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소영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박소영? 혹시 어떻게 생긴 사람이야? 정우가 자세히 물었습니다. 미라는 소영의 외모를 설명했어요. 명품으로 치장하고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과 특징이 자신이 아는 사람과 일치했거든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서에게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미란아, 지금 당장 집으로 와. 더 이상 거기 있지 마.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라는 남편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일단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알겠어. 지금 정리하고 올게. 미란이 전화를 끊고 청소용품을 정리했습니다. 다른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일찍 퇴근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정우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소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혹시 자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는지 알아봐야 했어요. 김 비서, 박소영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 40대 중반 여성이고 이 근처에 사는 것 같아. 정호의 지시를 받은 김 비서는 바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정호 그룹의 정보 네트워크는 상당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결과가 나왔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김 비서가 정호에게 보고했습니다. 정호는 긴장한 채로 결과를 기다렸어요. 혹시 자신의 예상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박소영, 45세입니다. 남편은 박준수로 파크마트 체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 비서의 말을 들은 정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예상이 맞았거든요. 파크마트는 정호 그룹과 거래하는 주요 업체 중 하나였어요. 파크마트 말이야? 정호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 비서가 네라고 답했어요. 정호는 이제 모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파크마트는 정호 그룹의 여러 계열사와 거래하는 중형 마트 체인이었습니다. 연매출 500억 원 규모의 제법 큰 회사였어요. 박준수 사장은 성실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소영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정호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때린 사람이 거래업체 사장의 부인이라니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파크마트와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지 정리해봐. 정호가 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아내를 때린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잠시 후 김 비서가 파크마트와의 거래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생각보다 거래 규모가 컸어요. 정호 그룹의 여러 계열사에서 파크마트에 상품을 납품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계열사들이 파크마트에 납품하는 비중이 얼마나 돼? 정호가 물었습니다. 김 비서가 자료를 확인하고 답했어요. 파크마트 전체 매입의 약 60% 정도가 저희 계열사 제품입니다. 김 비서의 답을 들은 정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어요. 복수 계획이 머릿속에서 완성되고 있었거든요. 그럼 충분하네. 모든 계열사에 지시해. 파크마트와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해. 정호의 지시에 김 비서가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정호의 표정을 보니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회장님, 그러면 파크마트가 큰 타격을 받을 텐데요.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목적이었거든요. 그게 목적이야. 내 아내를 때린 대가를 보여줄 거야. 정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지시를 따르기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각 계열사에 연락하겠습니다. 김 비서가 나가고 혼자 남은 정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당한 일을 생각하니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정호는 결혼한 지 20년 동안 아내를 한 번도 슬프게 한 적이 없었어요. 아내를 여왕처럼 대했거든요. 그런 아내가 청소부로 오인받아 폭행을 당했다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30분 후 미란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호는 아내의 뺨에 남은 상처를 보고 더욱 화가 났어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정말 심하게 때렸네. 아프지? 정호가 아내의 뺨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물었습니다. 미라는 괜찮다고 했지만 정호는 안심할 수 없었어요. 여보, 너무 화내지 마. 나는 정말 괜찮아. 미란이 남편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분노는 이미 정점에 달해 있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어. 그리고 나는 이미 조치를 취했어. 정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라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불안해졌어요.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궁금했거든요. 무슨 조치를 취했다는 거야? 미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그 여자 남편 회사와의 거래를 모두 중단하기로 했어. 정호의 말에 미란이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여보,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미란이 놀라며 남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아내를 때린 대가를 확실히 치르게 하고 싶었거든요. 심하다고? 내 아내를 때린 것이 심한 거야. 정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라는 남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한번 결정하면 쉽게 바뀌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 남편은 잘못이 없잖아. 부인이 저지른 일인데. 미란이 다시 한번 설득해 봤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정호는 생각이 달랐어요. 부부는 한 몸이야. 부인이 저지른 일의 책임을 남편이 져야지. 정호의 논리였습니다. 미라는 더 이상 말리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거든요. 그때 정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비서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각 계열사에 지시를 내렸다는 보고였습니다. 모든 계열사에 연락 완료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파크마트와의 모든 거래가 중단됩니다. 김 비서의 보고를 들은 정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수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협력업체들에게도 알려줘. 파크마트와 거래하는 업체들과는 우리도 거래를 재검토할 거라고. 정호가 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파크마트를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계획이었어요. 김 비서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파크마트 박준수 사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 소영이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50세의 준수는 성실한 사업가였습니다. 20년 전 작은 마트로 시작해서 현재는 수도권의 30개 매장을 운영하는 중형 체인으로 키웠어요. 직원들에게도 인정받는 좋은 사장이었죠. 하지만 아내 소영의 성격은 준수와 정반대였습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소영의 성격도 변했거든요. 돈과 지위가 생기자 오만해졌어요. 준수는 아내의 변화를 걱정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쁜 사업 때문에 집안일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준수는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땠어? 준수가 아내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영은 시큰둥하게 답했어요. 그냥 그랬지. 특별한 일 없었어. 소영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청소부를 때린 일을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버릇없는 직원을 훈육한 것 정도로 여겼어요. 준수는 아내의 반응이 평소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러 들어갔어요.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 정호그룹의 지시는 이미 각 계열사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파크마트와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정호그룹은 국내 최대 유통업체 중 하나였습니다. 식품, 생활용품, 의류 등 다양한 분야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파크마트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래처였습니다. 각 계열사 담당자들은 갑작스러운 지시에 당황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설명도 없이 거래 중단 명령이 내려왔거든요. 하지만 회장의 지시를 거역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각 계열사에서는 파크마트와의 거래 중단을 준비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고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어요. 정호는 집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내 미라는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뺨의 상처 때문에 충격이 컸거든요. 정호는 서재에서 파크마트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거래 규모와 중요도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복수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었거든요. 파크마트는 정호그룹 제품 없이는 운영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매출의 60%가 정호그룹 계열사 제품이었거든요. 거래가 중단되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게 뻔했어요. 정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만족스러웠어요. 아내를 때린 대가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정호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복수가 시작될 것이었어요. 박소영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한편 미라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처음 당해보는 일이라 충격이 컸어요. 하지만 남편의 복수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미라는 남편에게 한 번 더 말해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성격상 이미 늦었을 것 같았어요. 한번 결정한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결국 미라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큰 일이 벌어지면 그때 다시 말려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각 계열사에서는 파크마트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거래 중단을 통보하기 위해서였어요. 준수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될 것이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준수는 평소와 같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회사로 향했어요. 하지만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믿을 수 없는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요 거래처들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가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준수는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제 박소영이 저지른 일의 결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영 본인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곧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준수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준수는 커피를 마시며 오늘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비서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렇게 급하게 뛰어와서 준수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20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정호식품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일부터 납품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비서의 말에 준수가 커피컵을 놓았습니다. 정호식품은 파크마트의 최대 납품업체였거든요. 전체 식품 매입의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파트너였어요. 갑자기 왜?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준수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비서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했어요. 상부 지시라는 말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정호생활도 같은 통보를 해왔어요. 비서가 추가로 보고했습니다. 정호생활은 생활용품을 납품하는 업체였어요. 파크마트 생활용품 매출의 30%를 차지했습니다. 준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두 업체만 해도 파크마트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었거든요. 동시에 거래를 중단한다는 건 심상치 않았어요. 혹시 다른 업체에서도 연락 왔어? 준수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정호 패션, 정호 물류, 정호 멜리빈까지 모두 같은 통보를 해왔습니다. 비서의 말에 준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두 정호 그룹 계열사들이었거든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명확했어요. 정호 그룹 전체가 우리와 거래를 중단한다는 얘기야? 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비서가 그런 것 같다고 답했어요. 준수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호 그룹과의 거래가 중단되면 파크마트는 큰 위기에 빠질 게 뻔했거든요. 매출의 60%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준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호 그룹과는 15년간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거든요. 문제가 생긴 적도 없었어요. 사장님, 정호 그룹 쪽에 직접 연락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비서가 제안했습니다. 준수도 그 생각이었어요. 직접 만나서 무슨 일인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바로 연락해 봐. 이정호 회장과 면담을 요청해. 준수가 지시했습니다. 비서가 곧바로 정호 그룹에 연락을 취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면담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비서가 미안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준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15년간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사이인데 면담도 거절한다니. 그럼 다른 임원이라도 만날 수 없을까? 준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도 만나주지 않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준수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 이슈가 아니라 의도적인 보복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때 또 다른 비서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사장님, 이번에는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소식이었습니다. 준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내용을 들었어요. 대출 조건을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담보 추가를 요구하네요. 은행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호그룹의 영향력이 은행권에까지 미친 것 같았어요. 준수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뭔가 조직적이야. 누군가 우리를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있어. 준수가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배우가 있을 것이었어요. 하지만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수는 평소 원수를 만들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성실하게 사업만 해왔어요. 다른 업체들에도 연락해봐. 대체 공급처를 찾아야 해. 준수가 비서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정호그룹 대신 다른 업체와 거래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1시간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른 납품업체들도 하나둘씩 거래 중단을 통보해온 것이었어요. 사장님, 대신식품에서도 거래 중단 통보가 왔습니다. 비서가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신식품은 정호그룹과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였어요. 하지만 이들마저 거래를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준수는 이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호그룹이 다른 업체들에게도
압력을 넣고 있는 것 같았어요. 파크마트와 거래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었죠. 이제 정말 심각해졌어. 완전히 고립되고 있어. 준수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준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집에서 온 전화였어요. 아내 소영이었습니다. 여보, 집에 좀 와봐. 급한 일이 있어. 소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다급해 보였어요. 준수는 혹시 이 일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지금 회사에 큰일이 생겨서 집에 갈 수가 없어. 준수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계속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회사 일이 뭐가 그렇게 급해? 빨리 와.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소영의 목소리에 뭔가 심상치 않음이 느껴졌습니다. 준수는 혹시나 해서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일단 집에 다녀올게.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준수가 비서들에게 말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도 계속 생각을 해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준수는 소영이 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다급하게 불렀어? 준수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여보, 혹시 회사에 무슨 문제 생겼어? 소영의 질문에 준수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알았어? 맞아, 큰 문제가 생겼어. 주요 거래처들이 모두 거래를 중단한다고 통보해 왔어. 준수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혹시 정호그룹이랑 관련된 거야?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수는 깜짝 놀랐어요. 소영이 어떻게 정호그룹을 알고 있는지 의외였거든요. 맞아. 정호그룹 계열사들이 모두 거래 중단을 통보했어. 당신이 어떻게 그걸 알았지? 준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소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보, 사실은 내가 실수를 했어. 소영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오늘 오피스텔에서 청소하는 여자한테 화를 냈는데 그 사람을 때렸어. 소영의 고백에 준수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사람을 때렸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당신이 사람을 때렸다고? 왜? 준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소영이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어요. 청소부로 오인했던 여성에게 화를 내다가 뺨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정우 회장 부인일 수도 있어. 소영의 말에 준수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거든요. 이정우 회장 부인을 때렸다고? 정말이야? 준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 소영의 답을 들은 준수는 절망했습니다. 모든 게 설명되었거든요. 정호 회장이 왜 이런 복수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당신이 뭘 했는지 알아? 우리 회사를 망하게 했어. 준수가 소영에게 화를 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아내의 실수 하나로 무너질 위기에 처했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그럴 줄 몰랐어. 소영이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미안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준수가 소영에게 소리쳤습니다. 평생 아내에게 화를 낸 적이 없던 준수였지만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어요. 20년간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거든요. 여보, 진정해. 방법이 있을 거야.
소영이 남편을 달래려 했지만 준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소영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방법이 있다고? 당신이 이정호 회장 부인을 때렸는데 무슨 방법이 있어? 준수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정호는 국내 유통업계의 거물이었어요. 그런 사람의 부인을 때렸다면 용서받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때 준수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더 큰일 났습니다.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언론까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준수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내용으로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 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파크마트 경영 위기설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 해지 소식이 알려진 것 같아요. 비서의 말에 준수는 절망했습니다. 언론에까지 알려지면 완전히 끝이었거든요. 다른 거래처들도 파크마트를 기피하게 될 것이었어요. 일단 언론 대응은 거절하고 임시 대책회의를 소집해 준수가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한 번 실수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 직원 200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준수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소영은 처음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청소부를 혼낸 것이 아니라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 것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사과하면 안 될까? 소영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준수는 회의적이었어요. 사과로 해결될 일이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 준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정호 회장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한번 화가 나면 쉽게 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시도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잖아. 소영이 제안했습니다. 준수도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한번 시도해보자. 하지만 만나주지도 않을 것 같은데. 준수가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이미 면담 요청을 거절당한 상태였거든요. 직접 찾아가는 건 어때? 회사 앞에서 기다리다가 만나는 거야. 소영이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거든요. 그렇게 해보자. 다른 방법이 없어. 준수가 동의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준수와 소영은 정호그룹 본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이정호 회장이 출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몇 시간을 기다려도 회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출입구를 이용하거나 아예 다른 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결국 준수 부부는 정호그룹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접수처에서 면담을 요청했어요. 이정호 회장과 면담을 요청합니다. 파크마트 박준수 대표입니다. 준수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접수 직원이 확인해 본 후 답변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는 면담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예상했던 답변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절망적이었습니다. 소영이 나섰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전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소영이 간청했지만 직원의 답변은 같았습니다. 면담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이정호 회장 부인과 만날 수는 없을까요? 소영이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그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원의 답변에 준수 부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아무도 만나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할 수 없이 건물을 나온 준수 부부는 막막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준수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문이 막힌 상황이었어요. 그때 준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통보가 왔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국세청까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준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정우 회장의 복수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지 깨달았거든요. 정말 끝이구나. 준수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보, 아직 포기하면 안 돼. 소영이 남편을 격려했지만 준수는 이미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었거든요. 포기하지 않으면 뭐가 달라져? 아무도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데. 준수가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분명히 길이 있을 거야. 소영이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책임을 지고 싶었거든요. 그때 소영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직접 이미란을 찾아가서 사과하는 것이었어요. 여보, 그분이 일하는 곳을 찾아가 보자. 직접 사과하면 마음이 풀릴지도 몰라. 소영의 제안에 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미 늦었어. 그분이 우리를 용서할 리가 없어. 준수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해보자. 이대로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 소영이 설득했습니다. 결국 준수도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오후 준수 부부는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미란이 청소 일을 하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미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기, 어제 청소하시던 분은 어디 계세요? 소영이 다른 청소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청소 직원이 의아해하며 답했어요. 어제 오신 분 말씀이세요? 그분은 오늘 안 나오셨는데요. 예상했던 답변이었습니다. 미란이 더 이상 청소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혹시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소영이 간절하게 물어봤지만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어요. 할 수 없이 준수 부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수가 없었어요. 그때 준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어요. 사장님,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 설명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들도 회사의 위기를 눈치채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준수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가 회장 부인을 때려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일단 안정시켜. 곧 해결책을 찾겠다고 해. 준수가 지시했지만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해결책이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준수와 소영은 집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끝인 걸까? 소영이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준수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준수 대표님 맞으시죠? 정호그룹 비서실입. 아. 전화를 받은 준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호그룹에서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준수가 긴장한 채로 답했습니다. 무슨 일로 연락했는지 궁금했거든요. 회장님께서 내일 오후 3시에 만나보자고 하십니다. 본사 50층 회장실로 오시면 됩니다. 비서의 말에 준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드디어 면담 기회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정말인가요? 회장님께서 만나주신다고요? 준수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비서가 그렇다고 답했어요. 네. 내일 오후 3시 정각에 오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준수는 소영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영도 믿을 수 없어 했어요. 정말? 드디어 기회가 생긴 거야? 소영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수는 조심스러웠어요. 기회이긴 하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준수가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정우 회장이 쉽게 용서할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직접 사과할 수 있는 기회잖아. 최선을 다해보자. 소영이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준수 부부는 내일 할 말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정우 회장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소영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확신을 줘야 해. 준수가 덧붙였습니다. 이정우 회장을 안심시켜야 했거든요. 다음 날 오후 2시 50분, 준수 부부는 정호그룹 본사 50층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실 앞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준비됐지? 준수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최선을 다해보자. 소영이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정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장실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준수 부부는 긴장한 채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넓고 고급스러운 회장실이었습니다. 커다란 책상 뒤에 정호가 앉아 있었어요. 표정은 차갑고 엄숙했습니다. 앉으세요. 정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준수 부부는 책상 앞 의자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소영이 일어서서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제가 회장님 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었어요. 소영의 사과를 들은 정호는 무표정했습니다.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사과로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정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어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진심 어린 사과뿐입니다.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정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당신이 제 아내에게 한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정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소영이 고개를 들어 정호를 바라봤어요. 제가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 부인께 모독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소영이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정호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을 저질렀나요? 정호가 핵심을 물었습니다.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제가 오만했습니다. 사람을 외모와 직업으로 판단했고 제 자신을 과대평가했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소영의 솔직한 고백에 정호가 조금 놀란 것 같았습니다. 예상보다 진실한 반성이었거든요. 회장님, 저희 부부가 무릎 꿇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준수가 일어서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영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회사 직원들만은 생각해 주세요. 준수가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정호는 무릎 꿇은 부부를 내려다봤어요. 직원들 생각은 미리 했어야죠. 당신 부인이 제 아내를 때릴 때 말입니다. 정호의 말에 준수 부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호의 분노가 당연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란이 들어온 것이었어요. 여보, 그만해. 미란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정호가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여기 왜? 정호가 물었습니다.
미라는 남편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이분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죄 없는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건 옳지 않아. 미란의 말에 정우가 당황했습니다. 아내가 이런 반응을 보일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당신이 당한 일을 생각해봐. 정우가 아내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미라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나는 괜찮아.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어. 사회의 다른 면을 볼 수 있었거든. 미란의 말에 소영이 더욱 죄송해했습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를 감싸주고 있었거든요. 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소영이 미란에게 사과했습니다. 미란은 소영을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세요. 이미 충분히 반성하셨잖아요. 미란의 너그러운 마음에 소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우도 아내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알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존중하겠어요. 정우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수 부부를 바라봤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세요. 정우의 말에 준수 부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준수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일주일 후 파크마트와 정우그룹의 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더 공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했어요. 소영은 이 사건 이후 완전히 변했습니다.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했어요.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미란도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권력과 지위가 있어도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모든 직업이 소중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정우는 이후 회사 경영에서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협력업체들과 더욱 공정한 관계를 맺으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사회적 책임도 더욱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소영은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준수도 파크마트를 운영하면서 직원 복지에 더욱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직장을 만들고 싶었어요.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외모나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어요. 또한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 겸손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도 보여주었어요. 무엇보다 한순간의 분노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해주었어요. 미란과 소영은 이후에도 종종 만나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처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정우와 준수 역시 사업 파트너를 넘어서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이 경험을 통해 성장했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어요.